벤처캐피탈 투자 계약은 회사의 적정 가치 협상과 그에 따르는 부대 투자 조건을 논의하는 것으로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회사 가치 협상이라는 것은 창업 초기 기업의 기업 가치는 엑셀 시트로 계산하거나 다양하고 복잡한 가정들을 통해서 추정한다기보다는 철저히 창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협상의 결과물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협상한다는 의미를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격과 가치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매칭의 결과로 정해진 하나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삼성전자 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사고 싶어 할 때 이 수요와 공급이 매칭된 결과에 따라서 도출된 하나의 가격, 숫자를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식의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우리가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굉장히 다양한 숫자들, 머릿속에 있는 숫자들을 각기 다른 가치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삼성전자 주식을 200만 원에 사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 사람은 삼성전자 주식의 가치가 200만 원보다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0만 원이라는 가격에는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누군가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200만 원에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머릿속에 삼성전자의 가치가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각기 다른 자신들만의 생각을 우리가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따라서 이 가치는 추정하는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n개의 숫자로 형성이 됩니다. 가격과 가치는 다른 것이고, 우리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가격이나 주식의 가격이라는 이야기보다는 해당 회사의 가치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 공급이 충분히 일어나서 다양한 숫자의 거래가 매칭될 정도의 볼륨이 일어나지 않고, 창업 초기 기업들은 따라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다양한 내재 가치에 대한 생각과 가정만 존재하기 때문에 창업 초기 기업들의 경우에는 가격이라는 이야기를 잘 쓰지 않고 가치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회사 가치 측정이나 추정에 앞서서 재무 방법론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들 중에 세 가지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Time Value of Money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는 이자율과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의 100원은 내일의 100원보다는 당연히 가치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오늘 100원을 만약 내가 은행에 넣어둔다면 내일은 100점 몇 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금액이라면 현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치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이자율과 기대 수익률은 같은 의미다. 단 적용되는 주체에 따라 다른 용어를 쓸 뿐이다 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예를 들어 하나은행이 삼성전자한테 100억 원을 꿔줬다라고 가정하고 그 꿔준 거에 대해서 이자율을 한 10% 받기로 했다라고 가정할 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내가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은행에서 약 10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꾸는 거에 대한 대가로 약 1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하나은행은 돈을 굴려서 돈을 버는 조직이기 때문에 하나은행은 삼성전자에 100억 원을 꺼주고 연에 약 10% 정도가 되는 그 100억 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적용되는 주체마다 다른 용어를 쓸 뿐이지 그 실제 내용은 동일한 의미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자본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회사를 창업한 다음에 우리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날 믿고 누군가가 나에게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나에게 그냥 돈을 꿔주든지. 그럼 지금 현재 내가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을 쓸 수 있고,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나한테 없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만약 내가 날 믿고 투자를 받게 될 경우와 나한테 돈을 꿔줄 경우 내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 더 희생을 적게 치를 수 있는 방식이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흔히 자본 구조 또는 자본 조달 비용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시를 보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A라는 회사가 있는데 두 가지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꾸는 거, 또 하나는 투자를 받는 거. 둘 다 모두 꾸는 경우에는 이자율 10%,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우리 회사 소유권의 일부인 지분을 10% 준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A라는 회사가 좀 지지부진하면 나한테 돈을 꿔준 사람은 이자 10%를 받고 회수할 수 있고요. 반면에 나한테 돈을 투자한 사람은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A라는 회사가 대박이 나면 그래도 돈을 꿔준 사람은 회사가 지지부진하건 대박이 나건 상관없이 이자율만 받고 회수를 하게 되고요. 나한테 투자를 해준 사람은 회사가 대박이 나면 10억이 아니라 내 지분율에 비례하는 수준의 큰 금액의 회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돈을 꾸게 되면 나에게 돈을 꿔준 사람은 우리 회사의 미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정해진 이자율만을 받고 회수를 할 수 있고, 나에게 돈을 투자한 사람은 회사가 잘 되면 큰 금액의 돈을 벌 수 있고, 회사가 잘 안 되면 아예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업앤다운이 심한, 변동성이 심한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 흔히 치러야 되는 희생이 크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자를 받고 나가는 것처럼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고 정해진 수익률을 가져가게 되면 될수록 이 변동성이 적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자본을 조달할 때 내가 돈을 꾸는 것과 투자받는 것 중에 어떤 것이 희생을 덜 치르게 되냐라면 돈을 꾸는 게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희생을 덜 치른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즉 자본 조달 비용이 낮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회사들은 절대 투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꾸게 되고, 대기업들은 투자를 받지 않고 그냥 돈을 꿉니다. 반면에 내가 돈을 꾸는 것은 변동성이 작고 따라서 희생을 덜 치를 수 있고 따라서 자본 조달 비용이 낮은 방식이긴 하지만 내가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돈을 갚아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의 자금 조달 중에 사실 치르는 비용이 덜한 것은 내가 그냥 돈을 꾸는 거지만 실제로 꾼 돈에 대해서는 갚아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이 큰 돈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창업자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걸 100% 갚을 수 있는 보장을 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다소 좀 희생을 크게 치르더라도 날 믿고 그냥 투자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가치 측정의 기본적인 용어는 프리머니 밸류에이션과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 이 두 가지 단어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이라는 용어는 어떤 회사의 창업자가 처음에 자본금을 내고 회사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금을 써서 재밌는 서비스나 제품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 때 이 창업자들은 자기네들의 머릿속에 어떤 지금까지의 자본금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서비스나 제품의 가치에 대해서 자본금 금액 그 이상의 어떤 숫자들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들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회사 가치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창업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숫자의 레인지에 제3의 어떤 투자자들이 동의를 하고
내가 그 정도 숫자의 회사 가치에 일정 금액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투자자 제3의 투자자가 동의한 그 숫자를 우리가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거기에 투자자들의 현금으로 투자하는 투자 금액을 그대로 합하게 되면 그 돈을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은 투자 전 기업 가치를 의미하고 지금까지 자본금을 잘 활용해서 창업자들이 만들어낸 어떤 무형의 회사 가치, 그 노력의 결과물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제3의 누군가가 동의한 숫자를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이라고 하고,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은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투자자는 어느 정도 규모의 현금을 투입하고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어느 정도의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본금의 몇 배수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단어 전혀 쓰지 않고 오롯이 프리머니 밸류에이션과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회사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기업들, 초기 스타트업들의 기업 가치는 크게 두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서 우리가 추정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이 회사에 필요한 돈이 얼마냐에 대해서 투자자와 합의하게 됩니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 필요한 투자 금액의 경우에는 이 회사가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동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잘 달성했을 때의 회사의 모습이 어떠하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창업자와 투자자가 함께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합의되고 난 다음에 투자자는 그 합의된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투자하고 해당 회사의 소유권의 일부를 투자자가 가져가게 되고, 이 과정은 협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협상은 1%에서 99% 사이에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대략적으로 매 투자 라운드마다 10에서 30% 사이의 비율에서 협상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들의 기업 가치라는 것은 이번 라운드에 필요한 투자 금액을 합의하고 그 합의된 투자 금액을 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몇 퍼센트의 지분율을 내어줄 것인지를 협상하는 이 두 단계 과정을 통해 대부분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 가치에 대해서 추정이나 계산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Discounted Cash Flow라는 방식이 있고 Comparable Company라는 방식이 있는데, 사실 이 Discounted Cash Flow는 이 슬라이드에서 회색 처리가 좀 되어 있는 것처럼 초기 기업들이 기업 가치를 추정하거나 할 때는 이 방식은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회사에서 미래에 한 10년 정도 동안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은 회사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 기준으로 모두 환산해서 합한 것이 지금 우리 회사의 회사 가치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Discounted Cash Flow는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추정을 하게 되고, 이 방식을 통해서 추정이 가능한 정도의 회사들은 대부분 지금이나 10년 뒤나 사업 모델이나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숫자에 큰 변함이 없을 것 같은 업종이나 회사에 이러한 계산 방식이 보통 적용이 됩니다. 내년 뒤의 일도 사실 잘 예측할 수 없는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기업 가치 추정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반면에 Comparable Company라고 알려져 있는 방식은 가끔 사용합니다. 이 Comparable Company는 이 초기 스타트업과 아주 유사한 특징을 갖는 이 초기 스타트업의 10년이나 15년 뒤의 미래의 모습을 현재 가리키고 있는 회사들을 좀 추려서
지금 우리 회사와 가장 비슷한 회사들을 찾고 그 비슷한 회사들이 실제 회사의 실적 대비 어느 정도의 회사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멀티플 숫자 비율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도 이 회사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미래 실적 대비 이 정도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 이 방식을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거기에 활용되는 멀티플로 알려져 있는 비율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게 되는 PER이나 EV/EBITDA나 EV/Revenue 같은 비율들을 많이 활용하고요. 이 세 가지 비율은 모두 다 분모에는 이 회사들이 실제로 기록하고 있는 실적, 그리고 분자에는 해당 회사의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가를 기반으로 한 시가총액 또는 회사 가치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 컴패러블 사례를 보면 두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고 두 회사는 순이익도 똑같고 매출도 똑같고 재무구조도 모두 똑같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는 제지업체고 어떤 회사는 모바일 업체입니다. 똑같이 순이익을 100억 원씩 기록하고 있는데 제지업체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500억이고 모바일 업체는 시가총액이 2,000억이라고 나와 있을 때 이 두 사례를 보고 창업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제지업체가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므로 내년도 예상 순이익이 1억 원 정도인데 이 1억 원의 예상 순이익을 기초로 했을 때 시장에서 제지업체가 평가받는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 비율인 5배가 아니라 모바일 업체가 평가받고 있는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인 20배 정도에 가까운 회사 가치를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물론 투자자들이 이 숫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창업자들이 자신의 회사의 회사 가치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하나로 쓰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